자, 오늘은 마이크와 스피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주 내용은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렸죠?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요건 그 코일과 자석을 이용해서 만든 다이나믹 마이크를 모시과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이나믹 마이크의 구조를 보면 여기 진동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진동판은 코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석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소리가 진동판을 향해 가게 되면요, 이 소리라는 것이 공기의 압력 변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진동하는 그 진동 에너지가 이 진동판 앞에 있는 공기 분자에게까지 가게 되고요. 그럼 진동판 앞에 있는 공기 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진동판에 힘을 가하게 되겠죠. 그럼 진동판이 이렇게 좌우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판하고 연결된 코일이 자석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겠지.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변화하게 되죠. 그럼 이 소리의 진동 패턴에 따라서 이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다이나믹 마이크의 원리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자체를 뭐 녹음을 하는 과정이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노래방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바로 큰 소리로 스피커로 다시 나오죠. 그 과정은 이제 증폭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증폭기는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그 앰프라고 얘기하죠.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 장치를. 그 안에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신호가 진폭만 커진 채로 이렇게 증폭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마이크에서는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해서 소리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너무 섣불리 자는가 얘가? 요게 이제 스피커인데, 스피커도 보면은 그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요 그림을 그릴 때도 거의 복사해서 붙이기 방식으로 예, 뭔가 비슷하죠. 예, 맞아요. 진동판하고 코일이 역시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석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다르죠. 요 증폭된 소리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 전류를 요 코일에 흘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쪽 방향이었다가 요쪽 방향이었다, 요쪽 방향이었다가 요쪽 방향이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작용했다가 미는 힘이 작용했다가, 당기는 힘이 작용했다가 미는 힘이 작용했다가 하면서 요 코일과 진동판이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 진동판 안에 있는 공기 분자의 압력이 변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전파가 되어서 우리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그 자석 사이, 자석하고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기력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학년 융합과학 책은 이제 요 마이크하고 스피커 거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요거를 앙페르 법칙이다, 원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앙페르 법칙이 전류주의 자기장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리원에서는 뭐 굳이 이런 걸 잘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 중에는 이제
그 다이나믹 마이크,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압점 물질을 이용한 압점 마이크, 그리고 그 축전기를 이용한 축전기가 영어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전기 마이크, 혹은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일단 압점 마이크는 압점 물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압점 물질은 압력을 가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물질이 압점 물질입니다. 좀 신기한 물질이죠. 요게 결국에는 소리라는 것도 공기 압력으로 전달이 되니까 거기에 압점 물질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제 그 패턴에 따라서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압력이 크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압력이 약하면 전자가 조금 튀어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역시 소리 신호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과정은 얘가 약간 좀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물질이.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압력의 변화, 힘 자체가 그 분자 구조 단위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 분자의 체외각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신발 밑창에 달아 가지고 그 웨어러블 충전기 이런 거에 응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이제 축전기가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리를 보내게 되면 여기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축전기가 연결된 회로에 변화가 생기겠죠. 축전기가 연결된 회로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것도 역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게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문제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편은 아니고 거의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봅시다. 잡시다. 잘 자네. 썩을 놈들. 일어나라. 아이씨들. 고마 자라. 많이 잤다 아이가. 어제 집에 가서 안 잤나? 좀 일찍. 하기사 뭐 잠은 끝이 없죠. 자도 계속 잠 오는 게 잠이지. 나도 되게 잘 잘 자신 있는데. 그래 안녕. 자 봅시다. 요 스피커 저도 몇 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됩니다. 음질은 저질이지만 일단 소리는 들려요. 다음은 종이컵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리의 세기와 진동수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과 결과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니까 종이컵 아래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고 그 위에 자석 A와 코일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포일이 뭐 진동판의 역할을 할 거고, 그죠?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는 자기력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코일 연결재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휴대전화로 일정한 세기와 진동수, 그러니까 일정한 세기와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를 발생시켜 종이컵 스피커에 발생하는 소리의 세기와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휴대전화의 형태를 봐서 삼성 휴대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 어플 중에 그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소리 신호를 만들었겠죠. 그럼 요잭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이런 실험입니다. 잘라가지고.
나에서 세기만 다른 자석 B로 바꾸어 소리의 세기와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소리의 그 자석의 세기만 달라졌으니까 자기력의 세기가 달라져서 소리의 세기는 달라질 것이고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없으니까,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없으니까 진동수는 그대로인 소리가 나오겠죠. 실험 결과를 보면 나에서 세기와 진동수가 각각 I0, F0인 소리가 측정되었다 했는데요. 나는요, 그 자석 A를 연결했을 때입니다. 반면에 다는 자석을 B로 바꿨죠. 근데 그랬더니 세기가 A를 연결했을 때보다 2배죠. 그렇다는 것은 자석 A, 자석 B 중에서 누가 자석의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더 센 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B가 더 센 자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B를 연결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조작을 다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동수는 어떤 진동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대로 F0인 예, 소리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 물어보겠지. 기억 보면 나에서 포일이 진동하는 것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한 것이다. 맞죠? 네. 자는 애들도 좀 맞을까? 야, 그 옆에 좀 그 찝쩍거리고 그래라. 자고 있으면 괴롭혀도 돼. 자고 있는 애들. 자, 니은 자석의 세기는 B가 A보다 세죠? 예. 니은 맞고요. 다에서 측정된 소리의 진동수는 F0 맞네요. 그래서 기니 D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합시다. 고개도 같이 넘어가지 말고. 자,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아봅시다. 자, 이 광전 효과는 일단 빛광자에 전기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빛을 금속에 비추었을 때 그 금속의 표면에서 전자가 금속 밖으로 튀어나오는 요 현상이 관측이 되었었는데요. 요 광전 효과가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요걸 해결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거 제가 해결한 거 아니고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예, 예, 그 요걸로 노벨상 받은 사람 있죠. 광전 그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원스톤이야? 맞. 그래요? 한도? 아니다. 제가 졸고 있는 것 같네. 이 광전 효과가요. 이제 좀 있으면 내용을 보게 되겠지만, 광전 효과가 나왔던 당시에 빛은 거의 파동이라고 거의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빛이 입자나 파동이냐 가지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물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빛의 입자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물리학자가 뉴턴입니다. 뉴턴.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을 만하죠. 그 물리학의 거장이 입자락 하는데 파동이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하고 동시대 인물로는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요새 교과서에는 하이원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그 뒤로 그 파동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프레넬이라든지 뭐 영의 이중순리 실험. 요게 이제 빛의 파동설을 증명한 아주 그 중요한 실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파동의 고유한 성질 중에 간섭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빛이 간섭한다면
이 간섭 무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간섭 무늬가 나타나서 이제 빛은 거의 파동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물리학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중에 한 명인 맥스웰인데요.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파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거의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자기파라는 걸 이미 밝혔잖아요.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 파동인 전자기파라는 게 밝혀지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때였는데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뜬금없이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제 광전 효과를 들었고요. 그래서 광전 효과를 빛을 파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포톤이라고 불리는 광자라고 불리는 그 입자의 흐름이라고 보고 이 광전 효과를 해석하면 이 모든 실험 결과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입자성을 다시 부활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인슈타인 논리는 간단했어요.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입자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논문과 함께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을 광양자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광양자설. 요 양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양자는 그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물리량들을 전부 통칭해서 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에너지 준위, 그걸 나타내는 숫자를 양자수라고 했죠.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불연속적인 값들만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인데요. 빛을 양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빛을 불연속적인 입자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포톤, 광자입니다. 자,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처음부터 빛은 입자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와 실험 과정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제가 색깔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은 뭐 변인으로 치면은 통제 변인 혹은 조작 변인에 해당되는 실험을 하면서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색깔펜이 있으면 좀 구분해서 적는 게 나중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들 있죠? 이거는 실험에서 측정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변인으로 따지면은 이제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좀 놀라웠던 사실은 몇 년 전에 알았던 사실인데, 이 고등학교 교육이나 이렇게 교육학과 이런 데에서만 변인을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실제로 실험하는 데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쓴대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잘 안 쓰고, 그래서 그 실험하는 교수님들은 통제 변인,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잘 모르신다더라고. 굳이 뭐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이 뭐 명확하게 잘 아시니까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빛의 입자라고 보고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 장치의 구조를 보면 이게 유리관이 있는데요. 이걸 광전관이라 그러고요. 이 광전관 안은 진공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 이 금속판은 이람수라는 어떤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이람수라고 하는 물리량이 달라집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그 화학에서 치면 이온화 에너지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이람수가 이제 원자 핵이 전자를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값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 이제 단색광을 비추게 되는데요. 요 단색광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색이 하나인 광선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하나인 빛입니다. 뭐 나트륨등 이런 게 대표적인 단색광입니다. 근데 이 단색광은 뭘로 볼 거냐면 포톤으로 볼 겁니다. 불연속적인 입자인 광자로 볼 거고요. 이 빛을 조절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빛의 진동수를 조절하게 되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그 앞에 붙는 상수가 플랑크 상수라고 불려지는 H라고 보통 표현하는 양자역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그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광원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광원을 하면 진동수가 큰 거고요. 붉은색 광원을 하면 진동수가 작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광자의 세기는 빛의 세기는 뭐냐? 빛의 세기는 밝고 어둡거든요. 밝고 어둡고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에 구멍이 여러 가지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큰 쪽에 놓으면은 조리개를 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밝고요. 작은 구멍이 앞에 놓이게 만들면은 빛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뭘 조절한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 통과하는 광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판에 1초당 도달하는 광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 광자의 개수가 결국에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자의 개수가 빛의 세기, 빛의 밝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조리개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진동수의 단색광에서 조리개를 다르게 하면서 빛의 세기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조리개는 그대로 냅두고요. 강원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금속판을 달리하면서 실험은 저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여러 개 필요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이 진공인데 그죠? 안에 빼고 교체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통째로 더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얘가 빛을 비추면요. 뭐 전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안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튀어나오는 조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게 튀어나옵니다. 금속판에서. 금속판에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요 금속판에서 나온 전자가 요 P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전류계를 지나게 되면 요 전류계 전류가 측정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라고 해서 광전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전자는 그냥 전자인데 그냥 전자라고 할 때도 있고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전자라고 해서 광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 광전류를 측정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얘가 초당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 경우하고 초당 200개의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하고 전류의 세기가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광전류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 광전류를 측정하는데 얘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요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약간 졸리는 애들이 있는데요. 조는 동안 몰래 할까? 자,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혼자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좀 기재계를 펴고 이제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요 K라고 적혀 있는 요 금속판 있죠. 요 금속판을 그 음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극. 그리고 P라고 적혀 있는 요 전자가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요거를 이 양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원 장치가 있는데요. 이 전원 장치의 역할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광전 효과에서 약간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데 기여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 전원 장치를 요 양극을 플러스 극에, 그리고 요 금속판 음극 쪽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요, 이게 순방향으로 연결해 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얘가 1초에 100개의 광자가 들어가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이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는 오른쪽으로 밀어지게 되고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 의해서는 또 오른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쪽으로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음극에서는 밀어주고 양극에서는 당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낙오자가 안 생기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를 모두 수거할 수 있게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전원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방향으로 하면요, 5V를 걸어주든 10V를 걸어주든 20V를 걸어주든 광전류는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류의 세기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다면 그 순방향 전압이 5V인지 10V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류를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에너지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역방향 전압이 됩니다. 이거를 역전압이라고 해요. 역전압. 그럼 역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게 돼버려요. 그럼 1초에 100개의 전자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음극에서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못 가게 왼쪽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 양극에서는 이제 음극이 연결되잖아요. 양극에서는 전자가 오는 걸 밀어냅니다. 그럼 1초에 100개의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10개가 낙오되게 돼버려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역방향 전압을 더 높이면요, 1초에 20개가 낙오가 되게 되는 전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계속 올리다 보면 이제 1초에 100개의 전자가 튀어나와도 그 100개의 전자를 모두 막아내는 전압이 생기겠죠. 그 이상이 되면 여전히 다 막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그 광전류를 측정하면서 역방향의 전압을 점점 크게 걸어주는데, 광전류가 딱 0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역전압의 크기, 그게 정지전압이라고 불리는 값이고요. 그 정지전압의 크기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전압이라는 개념은 이제 광전류가 0이 되게끔 하는 역전압의 크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결국에는 의미는 전자의 뭐다?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호로는요, 기호로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EK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책에 따라서는 이제 그 최대 에너지다라는 의미로 KE max 혹은 뭐 K ma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제가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 실험 장치와 실험 과정을 명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그 광량자설을 식을 설명을 하고 그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요 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보았고요. 그 과정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써놓고 설명을 해볼까요? 색깔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의미입니다. 자, 얘는요 쏘아주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고요. 빛 알갱이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얘는 튀어나오는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제가 한 개란 말을 계속 쓰고 있죠. 한 개. 1대1 충돌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 얘는 금속의 이람수라고 합니다. 그 금속의 이람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진동수를 이용해 가지고 플랑크 상수 곱하기 얘는 문턱 진동수가 됩니다. 가상의 진동수 값입니다. 요거는 이제 쏘아주는 빛의 진동수하고 비교하기 위한 어떤 그 경계값에 해당하는 특정 값입니다. 문턱 진동수를 예전에는 한계 진동수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요즘은 같이 씁니다. 둘 다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요거는 F0를 얘기합니다. F0.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요 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 썼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보았고요. 그래서 광자가 이제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그 에너지 값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제 금속 안에 있는 그 금속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와 1대1로 충돌하게 되면 그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근데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속의 이람수가 되겠고요. 그 금속의 이람수만큼은 금속이 가져가고 그 남는 에너지만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게 요 광전 효과 광량자설의 식의 내용입니다. 요거 할 때 제가 항상 그 소개해 주는 예가 있는데요. 좀 희한한 얘긴 하지만 그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줄게요. 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그 이상한 여관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여관은 엄청나게 커서 많은 사람이 수용되는 여관이고 거기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숙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상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주인이 이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납치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전자의 비유가 됩니다. 전자의. 그 지하 감옥은 이제 금속의 비유가 되고요. 여기는 각종 돈이 등장하는데 그 돈의 액수는 전부 다 에너지의 크기에 비유가 됩니다. 다 가둬놓고 이제 그 이상한 여관 주인이 그 방송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800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창문을 통해 돈을 던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800원은 금속의 이람수의 비유가 됩니다. 800원은 왜 하필 800원이냐 하면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800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돈을 던지는데요. 이 가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아이들은 금속 내 전자에 비유되죠. 실제로 금속 안에는 전자가 매우 많죠. 그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하고 아이들 사이의 간격은 매우 넓고요. 그래서 돈을 막 던져줘도 한 아이당 딱 한 개의 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진다면 동전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지폐를 던지면 지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광자하고 전자는 1대1 충돌만 가능하고 동시에 두 개가 한꺼번에 전자하고 충돌할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져주는 돈과 뭐의 비유가 되는 거겠어요? 예, 던져주는 동전이나 지폐는 광자의 비유가 되고 던져주는 돈의 액수는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비유가 됩니다. 그럼 100원짜리를 100개 던져줬어요. 그럼 100명의 아이가 100원짜리 한 개씩을 가지게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100개를 던졌어요. 그럼 100명의 아이가 500원씩 가지게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전효과도 보면 그 던져주는 광자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많이 던져줘도 아무리 밝게 비춰줘도 전자가 하나도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비유를 하고요. 1000원짜리를 100개 던져주면 이제 나올 수 있죠. 100명의 아이가 1000원짜리를 하나씩 가지게 되니까. 근데 이 주인이 약간 이상하다 그랬죠. 꼬박꼬박 거스름을 다 줍니다. 그래서 딱 800원만 받고 200원은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200원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100명의 아이가. 그럼 이 200원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예,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5천짜리 100장 던져주면 100명의 아이가 4,800원씩, 4,200원씩 들고 나오겠지. 그래서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튀어나오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도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광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도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설프고 우스운 비유지만 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떠올리면서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도대체 어떤 측면이 입자설로만 설명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옆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00원이잖아요. 1000원짜리 이상을 800원 이상짜리를 던져줘야지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지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 요 식을 보면 얘보다 커야지 운동 에너지가 양수를 가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음수를 가지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튀어나오더라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튀어나오고 이 이하면은 아무리 밝게 비춰줘도 안 튀어나오는데요. 이 튀어나오는데 이 광전자가 또 즉시 방출이 됩니다. 즉시 방출이 되고요. 이 즉시 방출이 되는 부분도 입자설로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파동이라면 파동은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람수만큼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빛을 비추고 조금 뒤에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는 부딪히자마자 튀어나와요. 그 말은 입자하고 입자의 충돌이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그 정지전압으로 측정을 했죠. 이게 정지전압을 V0로 표현을 할게요. 개수는 광전류로 측정을 하고요. 측정을 하는데 얘는 이제 뭐 광전 효과로 그 빛을 입자로 생각하면 편한 게요.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큰 경우를 보면요. 결국에 쏘아주는 광자의 에너지가 큰 경우예요. 그 말은 이제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를 크게 했더니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도 크더라는 거예요. 전자하고 광자의 1대1 충돌로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이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말은 이제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 던져주는 광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도 많겠죠. 그래서 광전류가 크게 측정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중에서 이제 그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이런 결과들입니다. 이 가를 보면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은 세기가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광자의 개수하고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전자가 방출되는 건 입자설로만 설명이 갑니다. 즉시 방출되는 거는 그 에너지 축적 시간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측정 진동수 이하더라도 빛이 파동이라면 에너지를 축적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는 10,000개를 던져도 애가 한 명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는 한 개만 던져도 하나가 나와요. 이거는 입자설로만 설명이 됩니다.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없이 진동수하고만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1대1 충돌로만 설명이 되는 거죠. 빛의 세기가 세면요, 파동이라면요, 이제 축적을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서 그 전자가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다양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빛의 세기가 세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빛의 세기가 밝더라도 진동수가 같으면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1대1 충돌로만,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다 결과는요, 입자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파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를 보면 단위 시간 된 방출되는 전자의 수, 1초당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커진다 했는데, 요거는 그 빛을 입자로 봐도 빛의 세기가 광자의 개수니까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온 전자의 개수도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파동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게,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전자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의 파동으로도, 파동설로도 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가져온 게, 이 문제가 그거였어요. 요 결과들 중에서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보기는 무엇이냐, 가하고 나가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광전 효과가 빛의 입자성을 대변하는, 빛의 입자성의 증거가 되는 이런 실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험으로 이거 말고 콤포턴 효과, 콤포턴 산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2에서 하고요. 참고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질이 간섭과 회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상하죠. 빛이 파동이라 했다가 입자라 했다가,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더 나아가면 물질파 이론이라고 해서 드보로이가 주장하는 바는 입자도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입자이자 모든 것은 파동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더 들릴 수도 있는데, 광센서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센서는 여러분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 전에 태양 전지할 때 한 거고요.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것도 광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CCD, 식물의 강화서 다 같은 카테고리고요. 얘는 근데 좀 다른 게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촉된 부분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P형 반도체 원자가 띄는 전자가 광자로부터 1대1 충돌을 해가지고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N형 반도체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요 띠틈에 해당하는 게 그 금속의 이람수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차이점이 뭐냐면, 금속은 아예 금속 바깥으로 나왔는데 얘는 에너지 상태가 바뀐 거예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것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하고 광자의 1대1 충돌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회로를 돌면서 일을 하면 에너지를 잃죠. 그럼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어서 다시 원자가띠에 양공을 채우고 다시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가죠. 그럼 또 회로를 돌면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잃어서 또 낮은 에너지 상태를 채우고, 요게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게 요 태양전지 광센서 이런 겁니다. 태양전지 광센서 이건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국에 빛 에너지가 전기 신호로,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거고, 그 CCD는 그 조그만 광 다이오드를 촘촘하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 화질이 좋은 디지털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세계인 신과 영상장치, 요거는 광전 효과하고 많이 관련 있습니다. 요거하고 문제 풀면 이 단원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